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의 문제점은 기재부를 해체하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앞에서는 떨고 있지만 화장실에서는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넥스트에서 그레이트 리셋 정책 제안서 냈잖아요. 거기에서 제안하신 향후 개편안 내용이 있었는데 그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발표한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정책 제안서의 핵심은 기후가 경제다라는 등식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면 요즘 석유화학사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11월에 이제 해당 지역 분들하고 토론회를 했는데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온실가스 저감이 웬 말이냐, 어디서 이게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냐,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회가 마치고 나서 뒤에서 해주신 말씀은 우리도 그런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뉴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근데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뭘 해라라고 알려주지 않더라. 저는 그 토론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그 넥스트에서 연구하는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자칫 현장하고 좀 괴리감이 있지 않았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가 얘기하는 그 지속 가능한 경제, 그 온실가스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 사회의 경제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한창 코로나를 막 끝내고 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 이제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가 되자고 막 얘기했을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거든요. 지금은 이제 경제 위기를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은데, 기재부의 전환도 그래서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IMF를 극복할 때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좀 방만했던 기재부를 좀 분할해서 그때 이제 기획예산처죠. 거기에 기획 업무, 예산 업무를 좀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 조직의 역할도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런 경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런 기후에 대한 부분도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쉽게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으로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어려워하는 기존 제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를 분리하자라는 건가요? 지금 현재 기재부가 1994년도에 재정경제원이었나요? 재정경제원 그때도 이제 굉장히 큰 공룡 조직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들이 IMF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 나라가 어려웠을 때 했던 여러 가지 대안들이 과거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을 한번 도입해보자라는 걸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그 제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하셨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뭐 기후환경부가 되고 뭐 기후경제부, 뭐 기후에너지부 이런 식으로 거창하게 하진 않았고, 그 지금 현재 있는 기재부의 조직, 비대한 조직은 좀 분리를 하되 각 분리된 조직에서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영역이 메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도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하는 과가 2개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예산을 총괄하는 과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현재 기재부라는 큰 조직에서 전혀 메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시지만 조세 업무라든지 뭐 이런 예산 업무라든지 이쪽이 메인이기 때문에 전체 입장에서 봤을 때 n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 기재부가 만약에 바뀌어서 이런 조직들을 더 키우고 메인 조직으로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기후와 관련된 기획력도 좋아질 것이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이런 여러 가지 예산 사업들도 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어려웠을 때 보면은 이제 비대해진 기재부를 일단은 좀 이렇게 나누는 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획과 재정을 좀 분리를 하고 거기다가 각각 좀 기후 관점에서 이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조직의 어떤 규모나 좀 힘을 키워주자, 뭐 이런 취지이신 거죠. 사자법인 넥스트에서 계속 얘기했던 CCFD 예산 같은 경우에도 겨우 100억 받아냈거든요. 독일은 우리보다 예산이 1000배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재부에서 봤을 때 거기다가 돈을 저렇게 쓸 필요가 있을까? 라는 고민들을 그렇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담당 부처가 또 환경부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적었죠. 그래서 이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뭐 기후환경부가 되든 에너지부가 되든 그들이 열심히 아이템을 만들고 계획을 세운다 한들 예산을 통째로 쥐고 있는 기재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예산 딸 수 있겠습니까? 국회 예결위를 가서 질의응답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연 그런 내용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요. 이 안에 대해서 이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굉장히 주류적인 기재부 개혁 논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주류적인 논의인데, 근데 저는 개념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도 스스로 밝힌 말인데,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보는데, 과거에 재정경제원이 IMF를 예측하지 못해서 기획예산처랑 재정경제부랑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뭐 팩트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예전에 기획예산처가 담당했던 예산과 이 재정경제부를 합쳐서 기재부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거든요. 지금 현재 기재부 전에 재정경제부는 금융이 있었어요. 네. 금융이 재정경제부 안에 있었고 예산은 바깥에 있었죠. 네. 그런데 현재 기재부는 예산이 안으로 들어오고 대신 금융이 바깥으로 나간 상태예요. 네. 그런데 기재부한테 가장 큰 힘은 금융과 예산 정책 두 개의 힘이라고 봐요. 그런데 금융이 더 센 힘인가 예산이 더 센 힘인가? 이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현재 기재부를 분리하자라는 것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할 수 있으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현재는 금융이 바깥에 있는데 이제는 금융을 안으로 집어넣고 예산을 바깥으로 떼내는, 금융과 예산을 이것을 도치시키는 과정이 기재부 어떤 개혁의 본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 그러면은 기재부의 힘을 더 빼는 건 어떠냐, 예산도 빼고 금융도 빼는 건 어떠냐. 결국은 기재부는 우리나라 거시경제를 총괄을 해야 되는 부처거든요.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부처가 예산이라는 칼도 없고 금융이라는 칼도 없이 거시경제를 총괄해라고 하면은 무슨 수로 거시경제를 총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뭐 예산이 바깥에 나갔다가 금융이 바깥에 나갔다가 이거를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서 어느 것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현재 기재부는 합쳐진 부서고 예산이 바깥으로 나가면 분리된 부처다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만나? 거기 보면은 뭐 최대 6개로 분할을 한다는 얘기가 돌아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뭐 떨고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분할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누는 이야기 안에, 그 구조 안에 기후 대응을 좀 잘하기 위한 이런 관점도 녹아 있는지 좀 궁금해요. 기후 대응 관점이 녹아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기재부를 해체하자라고 네. 말을 하는데, 그래서 기재부 공무원들이 떨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재부 공무원들은 앞에서는 떨고 있지만 화장실에서는 저는 웃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재부 공무원의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만약에 6개로 분류한 순간에 드디어 이제 나도 과장도 되고 나도 이제 국장도 될 수 있는 승진의 기회가 엄청 넓어졌다. 그러니까 이것을 6개로 해체를 한다면은 현재 기재부보다의 각각의 부처는 권력이 더 약해지겠지만 6개를 합친 조직의 힘은 현재 기재부보다 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6개 분리된 부처에 이게 현재 기재부 공무원들이 간다면은 이 기재부를 해체해서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6개 합의 기재부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그 공무원의 힘은 오히려 더 세지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건 약간 그거네요. 그냥 공룡 좀 줄여볼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재부의 개혁의 이유와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는 건데요. 기재부를 개혁해야지라는 것은 기재부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뭔가 기재부의 힘을 빼야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 때는 맞는 생각이라고 들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저는 기재부 권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선거로 선출된 이 정부가 이 기재부의 권한을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그랬을까?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의 문제점은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지나치게 기재부를 장악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윤석열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은 감세를 했었고, 정통 기재부 관료라면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정통 기재부 관료라면 국간직인데 이 대규모의 감세는 절대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지나치게 기재부를 너무 많이 장악해서 생긴 문제가 현 정부 문제예요. 그런데
선거로 선출된 권력이 더 많이 기재부를 장악하게끔 기재부의 힘을 빼자 문제 원인과 목표를 좀 혼동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기재부 개편안 같은 경우도 기재부에 대한 불만들이 섞여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없던 예산이 갑자기 막 생겨나고 뭐 그랬던 내 모양새를 보면서 감정적인 부분도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힘을 뭐 빼거나 아니면 더 분리하거나 요렇게만 계속 메시지를 낸다면 저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재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뭘 할 건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는 이제 시기가 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이 이제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경제가 이렇게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할 일이 많거든요. 윤석열 전 정부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사이에 어떤 뭐 산업 경쟁력도 챙겨야 되고 신성장 동력도 챙겨야 되고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모든 걸 정리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 역할을 해왔던 공간이 또 기재부란 공간이었고 할 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처 분할 문제는 추후에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기재부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런 거를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어쨌든 기후 예산의 권한을 누군가 좀 갖고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좀 운영할 수 있는 누군가 어딘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경제기후보호부 신호등 연정이 또 워낙 빨리 무너져서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참고할 만한 외부 사례가 있나요? 있죠. 과거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네. 오래된 미래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톱다운 방식 예산제도가 뭐 살짝 시행된 적이 있어요. 톱다운? 결국은 뭘 할 건데 이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나눌 건데는 뭘 할 건데를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인 거고 우리의 진짜 물어야 될 문제는 뭐 기후에 돈을 얼마나 쓸 건데 뭐 장애인의 돈을 얼마나 쓸 건데 이런 얘기를 우리는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전체 총량을 정하는 것이 바로 톱다운 예산제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톱과 다운을 기재부가 다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복지 예산에 200조를 쓸 거야. 기후 예산에 10조를 쓸 거야. 이 톱을 사실상 기재부가 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후 예산에 지금 현재 한 10조 정도를 쓰고 있는데 10조를 어떤 사업으로 채울래? 이것도 기재부가 하는 거예요. 그 총량도 기재부가 정하고 총량에 파생된 하나하나 세부 사업 방법론까지 전부 다 기재부가 정하니까 저는 이것을 기재부가 시험도 내고 채점도 하고 시험 문제도 푸는 그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톱다운 방식이란 건 뭐냐면은 톱 총량을 우리가 어떤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죠. 톱다운 예산제도는 그 노무현 정부의 어떤 꿈이었었고 조금 잠깐 좀 한 몇 년 정도 형식적으로는 시행되다가 지금은 형해화된 상태여서 그런 나라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과거의 대한민국이 있다. 그 과거의 대한민국에서 잠깐 좀 했다가 이제 좀 꽃이 피기 직전에 사그라든 그 톱다운 방식을 저는 제대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톱다운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기재부를 지금 너무 힘이 세다. 그럼 누구로부터 힘이 센 기재부를 그럼 누구 품으로 안겨줘야 되나? 선출된 권력한테 안겨줘야 되나?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기재부를 완벽하게 장악한 정부예요. 그게 답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너무 전횡해서도 안 되고 기재부 관료가 전횡해서도 안 되고 국민적 합의, 어떤 수기 토론을 통해서 어떤 탑을 정하자. 그게 바로 이 톱다운 예산제인 거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것이 뭐 지금도 형식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도 형식적이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좀 이 실효적인 그런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국가재정 운영 계획을 통해서 어떤 탑을 시민 수기단 수기 토론 형식으로 탑을 정하자. 그래서 우리는 복지에 200조를 현재는 쓰는데 250조는 쓰고 기후에 10조를 쓰는데 NDC 목표에 따르면 15조는 써야 되는 거고 15조를 하더라도 NDC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 목표를 15조가 아니라 20조로 올리자. 그러면은 목표가 20조니까 실제로는 한 17조 정도 쓰자라는 그 톱을 기재부가 정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민 수기단을 통해서 탑을 정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탑다운 예산제인 거죠.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전문 관료가 정하는 겁니다. 환경부 사업에서도 17조 원이라고 정했으면은 17조 내에서 이제 환경부가 할 부분, 산업부가 해야 될 부분, 뭐 국방부가 해야 될 부분, 교육부가 해야 될 부분, 우리는 국방부, 교육부, 행안부도 당연히 기후위기에 대응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 관료가 나머지 세부 사업을 정하고
탑은 이 시민 수기단이 정하고 기재부는 전체를 아우르는 평가를 하는 거죠. 요게 만약에 되려면은 부처들이 바빠져야 돼요. 기존의 전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의 7, 80%는 다 고정 경비라서 새로운 사업 발굴도 잘 안 하거든요. 그렇게 탑이 딱 정해지려면은 모든 부처에서 사업 아이템 발굴을 무진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액수를 채울 수 있거든요. 사업 발굴이 부족해서 예산 주문을 다 못 채우잖아요. 그럼 질타를 받죠. 예산이 깎이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시민 수기 사회적 합의하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오해?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좀 들려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시민 수기는 어떻게 누가 할 건데 누가 그거를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데 그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그 시민 수기단은 이 누가 수기단에 들어가냐는 부차적인 문제고요. 선별된 시민 수기단을 어떤 식으로 수기 토론을 하냐가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양쪽 이 전문가들이 충분히 토론을 해야 되는 거죠. 시민 앞에서 이 복지 장애인 예산이 온실가스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 배분을 조금 더 장애인 예산에 더 많이 해야 된다. 아니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온실가스 중요하다. 라는 그런 각각의 이견을 지닌 전문가들이 시민 수기단 앞에서 이 토론을 충분한 수기 토론을 하게끔 하고 어느 정도의 이 탑을 선정하는 게 바로 시민 수기단인 거고요. 그런 시민 수기단을 해봤던 우리나라 경험이 몇 번 있어요. 국민연금 시민 수기단이라든지 국민연금 관련돼서 시민 수기단도 정부가 뒤엎었어요. 그런데 이 시민 수기단의 그 과정과 결론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수기 토론을 통해서 결론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시민 수기단이 어떠한 대표성이 있냐, 어떤 전문성이 있냐 하면서 정부가 여태까지 했던 시민수기단이 내린 결론을 완전히 뒤엎었던 것이 문제지, 실제로 시민수기단 토론은 꽤 성숙된 토론을 했었던 경험은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만약에 들어서면 예산의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경제회복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거든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급하다고 하니 다들 인정은 하겠지만, 그러나 국가 예산을 다 경제회복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수기 과정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평안한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느슨하게 작동해도 큰 문제는 없겠으나, 이렇게 어디가 문제가 있고 나아갈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을 때는 그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도 저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쪽 얘기했는데 끝으로 그러면 국회 잠깐 얘기 좀 해볼까요? 국회 지금 기후특위 있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입법조사처장님이 되신 이관우 박사님과 나와서 얘기할 때도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또 비상설 특위로 결정되어 버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쪽에 약간 전가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후특위를 상설한다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서로 간의 이익들을 다 다시 재배분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다만 여기서 이제 정부 부처까지 개편이 되면 현재 기후특위가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후특위가 상설화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이제 예결특위에서 결산하고 예산 심사할 때 세부 분야로 나눠가지고 비경제 분야 쪽이라고 해서 사회, 복지, 노동 이런 쪽을 따로 논의하는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차라리 그 회의에 한 요소로 기후를 넣는 게 훨씬 더 기후특위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게 국회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의 저는 맞는 대안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외부에서 보기에 아니 특위면 뭔가 좀 특별해 보이고 더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실제로 국회는 상임위 위주로 돌아가는데요. 그 상임위에서는 적극적으로 법안도 발의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데 특위는 그냥 언론 사진 찍기 위한 거가 국회에서의 특위의 역할이에요. 국회는 상임위를 통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곳인 거고, 거기에 그 유일하게 이제 상임위와 보다 더 힘센 게 바로 예결위인 거고, 예결위 논의 구조가 경제부처 따로 하고 비경제부처 따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후 관련된 거를 따로 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면은 특위보다 훨씬 실효적인 부분이죠. 저는 얼추 궁금증을 다 해소한 것 같은데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정부 부처 개편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할 건데 이거를 빨리 밝혀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후특위 상설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정갈보도처럼 쓰일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기후에너지부 만들고 다 했다. 내 할 일 다 그렇죠. 했다.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고 네. 그리고 많은 시민사회도 그렇고 뭐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이제 기후와 경제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2022년도 대선 때 그때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경제 공약이 탈탄소, 재생에너지 확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2025년도입니다. 2025년도에 2022년도의 내용을 또 똑같이 카피해서 주장한다고 하면 저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후와 경제라는 이 등식이 모호한 선언보다 기후와 경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